시작을 할게요. 일단 평가원은 1년에 단 3번 있는 수능 포함해서 이제 시험이니까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점수에 뭐 기뻐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시간 없고요. 문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휘는 뭔지 면밀히 분석해서 부족한 건 채워 넣으시고, 실전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프리태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일단 독서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 독서 파트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아요. 특히 가나형 같은 글은 예전 난이도, 이제 한참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때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할 건데, 일단 시험지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문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지문은 대략적인 흐름은 이랬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는 건 얘가 오답률이 5등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학생이 많다는 거고, 뭔가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건데, 일단 지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죠. 공동체적 경영을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걸 이제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 과두제적 경영을 했을 때 장점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과두제적 경영이 소수 경영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인데, 장점은 뭐 장기적인 계획을 이끌고 나가는 데 좋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뭐 단점 혹은 뭐 폐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좋아지는 건 과두제적 경영이 이제 소수만 정보가 독점을 하고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 먹으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할 생각이었어요. 이 지문은. 지문이 좀 쉽다고 생각해서. 7번의 오답률이 높은 걸 보고, 애들이 보기에서 뭔가를 파악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 점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 뭐예요? 공동체적 경영을 했었다는 얘기겠죠?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당연히 바로 뭐를 의심하겠어요? 네, 과두제적 경영을 의심을 하겠죠. 과두제가 시작됐나 보네? 이 반응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을 읽어볼게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됐다고? 그럼 소수 경영인 걔네들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닌데? 경영진 자체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니까? 그리고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정보 독점 상태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 글에 3문단을 보면요, 3문단에 처음 시작할 때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를 독점하는 거라고.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과두제적 경영 아닌데요? 이걸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는 지금 왜 이런 조치들을 취했겠니? 딱 봐도 이거
이 단점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좀 더 읽어볼게요.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했다. 그러면 주요 사항은 전부 다 함께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얘네는 과두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했네. 과두제적 경영이 아니네. 뭔가 뒤섞인 느낌인데? 이래야 되죠. 이러면 이 문제 맞아요. 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니네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A, B를 읽으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쁜 놈으로 보이셔야 돼요. A죠. A가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럼 경영진 안 바꾸고 고정된 채로 가야 된대요.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과두제인데요. 이러면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이거 폐해 발생할 텐데. 소수가 정보를 독점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폐해들이. 지금 이 X사는 사실 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폐해 방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이 A가 나쁜 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B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예전처럼 회사 그냥 운영합시다. 그리고 1번을 보면요.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어때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요번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정답이 1번이 많아요. 근데 1번이 정답일 때 그 문제를 맞추려면 제대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1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2번) 왜 틀린 거예요?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어때요?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교체된다고 했어요. 그럼 2번 왜 틀린 거예요? 이거 보기의 상황 파악만으로 틀려요, 이거. 물론 이런 평가원 선지가 없던 건 아닌데 유독 이 문제 그래요. 보기 상황 파악만으로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3번도 한번 봐보세요. 3번을 보면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3번은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A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현행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A 지금 바꾸자고 그러고 있는데요. 얘도 지금 보기만으로 틀려요. 이 평가원의 선지들이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특히 당의 6월골은 잘 보셔야 돼요. 유독 보기만으로 틀리는 선지들이 있어요. 이 5번 찍고 틀린 학생들 많은데 이걸 파악 못한 거죠. X사는 지금 과두제적 경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A와 B는 둘 다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A는 완전 과두제로 바꾸자는 거고 B는 지금 과두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체제가 좋다고 얘기한 거니까 5번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본인이 뭘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지문을 볼 건데요. 얘는 지문을 볼 거예요.
어, 9번이 오답률 1등입니다. 저는 뭐 사실 A어 가나형 지문에서 오답률 1등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느꼈는데 9번이 1등인 걸 알고 나서 이게 왜 1등이지? 하고서 지문을 한참 봤거든요. 아, 이거 거의 확실할 거예요. 이거 틀린 애들 죄다 오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9번이 오답률 1등기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떤 오독 때문에 애들이 9번을 정답을 찍지 못했고 그 오답은 왜 발생한 거고 그러면 그 오독을 안 한 애들은 뭐를 고려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물을 이른다. 구조는 간단해요. 플라스틱의 어원이 나온 거고 플라스틱의 의미가 나왔어요. 근데 어원에 성형할 수 있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의 의미가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이래요. 그러면 되도록 연결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저 위에 성형이 열과 압력으로 성형한다는 의미인 건가? 최소한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8번의 선지 하나로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독서 지문을 읽을 때 강조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문맥을 보고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의심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이 그렇게 글을 읽어야 풀리는 문제를 냈으니까. 자, 그럼 이 문단을 볼게요.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그럼 단위체하고 작은 분자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해 놓는 건 뒤에 단위체가 나오면 작은 분자임을 인식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이 중합을 통해서 거대 분자가 됐대요.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앞문장을 고려할 때 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최소 의심할 수 있어요? 단위체들이 중합, 반복 연결되는 중합, 이걸 통해서 거대 분자가 된대요. 근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중합의 의미가 뭐겠어요? 공유결합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독해력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독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실전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는 것 뿐이에요. 연결해서 파악한다. 최소한 의심할 수 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그럼 앞에 내용을 볼 때 두 쌍은 전자 몇 개를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내놔서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 한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두 쌍은 네 개의 전자를 공유했다는 의미겠네. 저 글 읽는 방식은 똑같아요. 두 쌍이 그러면 네 개의 전자겠구나. 그 다음을 볼게요.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 한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그럼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은 한 쌍, 두 쌍보다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뭐 세 쌍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구나. 세 쌍의 전자면 이제 6개의 전자가 공유된 상태겠죠. 많을수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나 봐요.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야, 그러면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니? 4개 전자를 더 받아와야겠는데 얘? 그래서 그러면 탄소 원자는 지금 현재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더 받아서 8개가 돼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몇 쌍이 공유되어 있는 거니? 4쌍을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최소한 의심이라도 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 다음 볼게요.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에틸렌은 탄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는 4개.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이중결합은 몇 쌍이 지금 공유결합됐다는 거니? 2쌍인데요? 앞에 내용에 의하면 각각의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 지금 2개 있어요. 근데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대요. 단일 결합은 한 쌍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2개의 탄소 원자가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 쌍이 2개 생겼겠죠? 한 쌍 플러스 한 쌍이네요. 그러면 합치면 4쌍이네요. 맞네요. 4쌍이 공유되는 거. 그래야 되겠죠. 8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4쌍이 되면 뭐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다음을 볼게요.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하고 있는데 한쪽이 끊어지기가 쉽대요. 다음을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서 오독했다는 거예요.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 야,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니? 얘 전자 하나를 받아야겠는데요, 당연히. 하나만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 무슨 결합하겠니? 단일 결합하려고 할 것 같은데? 다른 원자랑?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 지금 불안정한 상태니까 다른 원자와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단일 결합하려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볼게요. 이것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이래서 앞문단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했구나. 이중결합 쪽에 한쪽이 약하다고? 그럼 과산화물 게시제가 한쪽을 끊어서 뺏어간다는 소리네.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다. 여러분들 근데 이중대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탄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해버리면
얘랑 이중결합하고 있던 애는 전자가 몇 개가 되겠어요? 원래 공유결합을 통해서 8개를 맞춰놨는데 이중결합이 하나가 떨어졌대요. 미안하다. 이중결합이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럼 얘 공유결합 상태의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이번엔 7개가 되겠네요. 이 한쪽에 반대쪽에 있던 탄소 원자가. 이 얘기는 물론 다음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해야 독해력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A어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봤을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면 저 한쪽과 이중결합하고 있던 반대쪽, 다른 쪽 탄소 원자가 불안정해질 텐데 얘는. 이유는 가장 바깥 껍질, 보통 체외곽이라고 해요. 체외곽 전자가 7개가 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를 뺏겼으니까. 다음을 볼게요.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8개에서 하나 뺏긴 거죠. 공유결합 못한 전자 하나가 남게 되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얘를 봤을 때 얘의 의미가 뭐예요? 같은 방식이라는 이 말은 앞에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위에 뭐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얘가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죠. 원래는 뭐가 7개 전자는 불안정했는데? 과산화물 개시제가. 그러면 뺏겨서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밖에 안 돼요. 과산화물 개시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밖에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이 품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얘가 과산화물 개시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구나. 근데 얘가 과산화물 개시제의 역할을 한다는 건 과산화물 개시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잘 결합되어 있던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 한쪽을 끊어버리고 지가 단일 결합을 했어요. 그럼 이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을 끊어서 지가 결합해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죠. 다른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 한쪽을 끊고 불안정해진 자신이 그 끊어버린 것과 단일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8개가 될 테니까. 요 의미죠. 근데 그 다음을 읽죠. 이번엔 그냥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그렇죠. 이제 다른 탄소 원자 한쪽의 탄소 원자가 자기 전자 하나를 또 뺏긴 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른 탄소 원자가 불안정해지는 게 또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뺏겨서. 그러면 이거 무한 루프예요. 계속 탄소 원자 하나 뺏어오고 하면서 탄소 원자끼리 단일 결합을 이룰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제가 대부분의 애들이 오독했다는 건 저 사슬 끝의 의미예요. 사슬 끝의 의미. 일단 저기서 어떤 생각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전한 상태가 되며 안정 상태가 된대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서 사슬이 있어요. 여기도 사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슬이 이제 성장한다는 건 계속 탄소 원자를 붙여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안정된 상태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더 이상 탄소 원자 결합이 발생 안 한다는 거니까 요 끝이 요렇게 만나고 요 끝도 요렇게 만났다는 건가? 그렇지? 그럼 더 이상 결합 안 해도 되니까 안정된 상태지? 이러면 얘 9번에 1번 절대 못 찍어요. 왜? 얘는 이미 양쪽 끝에 결합했다는 건 여기도 불안정하고 여기도 불안정하고 요 네 군데 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양쪽 끝 불안정한 거 맞다고 밖에 생각 안 들어요. 답이 숨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사슬 끝의 의미가 뭐였냐는 건데, 여러분, 이 반응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반응 최초에 시작된 원인이 뭐예요? 과산화물 개시제입니다. 과산화물 개시제 때문에 탄소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 계속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여기에 꽂아버리면요. 꽂아버리면 이 사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산화물 개시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탄소들이 계속 달라붙죠. 계속. 얘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의 사슬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슬의 한쪽은 과산화물 개시제로 인해서 막혀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는 이미 탄소 원자의 한쪽을 끊고 결합하면서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 한쪽만 결합한 겁니다. 이래도 안정된 상태가 되는 이유는 양 끝에 과산화물 개시제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보다가 제가 이제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9번의 오답률이 왜 1등이지? 이러면서 보다가 애들 과산화물 개시제에서 시작됐다는 거 고려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선행 내용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되면 요 뒤에 넘기고 바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를.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이제 중학과정을 통해서 요 사슬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연결된 건데, 성장 중의 사슬은 탄소 원자가 계속 붙고 있는 거죠.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정말로 얘 말도 안 되는 말로밖에 안 보여요. 뭔 양쪽이야? 성장 중인 거 한쪽에서만 계속 탄소 원자가 달라붙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니네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독해를 못한 거예요. 지문의 독해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저 부분을 내가 독해를 못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과연 시험장에서 그 문제 고민한다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차라리 그 문제 포기하고 뒤에 다른 지문 제대로 독해하는데 1, 2분 더 쓰는 게 나아요. 이 문제의 오답률만 봐도 그래요, 지금. 맞추고 싶으면 제대로 독해를 하는 능력을 키우든지 그러셔야 돼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독해를 못했을 때 어떻게 맞출까요? 힘들어요, 그거. 제대로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라고요. 2번 잠깐 볼게요. 아마도 2번을 가장 많이 오답으로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독해한 애가 2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놔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았다는 건 단일 결합을 한 거죠. 근데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단일 결합한 것들이 존재한대요. 사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탄소 원자들끼리 단일 결합한 건 이 사슬의 중간에 있는 모든 탄소 원자들이 단일 결합한 거예요. 원래 이중 결합됐던 거 한쪽을 끊고, 그러니까 양팔로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싹 다 단일 결합이에요, 이거. 단 주어가 저거니까 과산화물 게시제랑 탄소 원자가 들어간 여긴 빠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중간에 있긴 있죠. 엄청 많죠. 근데 이거를 1번을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못 잡아낸 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 중간에라는 말이 정중앙인가?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보고 원을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10번을 틀렸다면 10번은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본인이 틀린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지문에서부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이 문제에 왔어야 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A열을 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이거 그냥 리트 보는 기분이었어요. 예. 해겔 느낌하고 너무 유사했고 그냥 리트 같았어요. 예. 풀어볼게요. 독해해볼게요. 예.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학은 선, 올바름과 같은 이 도덕용어 이거를 해명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 예, 그게 주제래요.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네, 이 옳고 그름을 판정할 객관적 근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그럼 이 옳고 그름 위에 뭐랑 연결돼요? 당연히 이 말이겠죠. 옳고 그른지. 이것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요 구절 있죠.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위해서 연결시켜 보세요. 하고자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인의 이러한 독법의 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실전에서 너무 당황해서 정신없이 밀리고 있든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 판정이죠. 판정이죠.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결국 A어는요, 전통적 윤리학자랑은 다르게 이 도덕문장이라는 게 진리적 합성이 원래 없는 거다 이거. 그런 성질 없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죠. 도덕문장은 참 거짓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밑에다 하나 더 붙여보세요.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보면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게 목적이었대요. 근데 A어에 따르면 도덕문장은 그런 객관적 근거 없어요. 애초부터 이걸 판정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애초에 없었다는 거네. 이걸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객관적 근거 있죠. 이거 가글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걸 1문단 잘 읽었어야 돼요. 일문단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리트 같다는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리트 글들은 1문단 잘 읽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알려주는 글들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야, 그럼 이거는 1문단 내용을 고려할 때 무슨 말밖에 안 돼요?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며? A어의 주장대로라면. 근데 진리적 합성이 있는 문장은 이 두 문장이라는 거잖아. 그럼 도덕문장은 이 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을 봤을 때 A어는 도덕문장이 진리적합성을 갖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혹은 또 다른 진리적합성이 있는 종합적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겠네. 진리적합성이 있는 문장은 이 두 개니까. 이 생각은 전혀 어려운 생각이 아니에요. 예.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무슨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도덕문장이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건 A어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네요. 그냥 기존에 인정하고 있었던 거네. 이건 그럼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이라는 거네. 선은 A다라는 도덕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수러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이런 건 여러분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성과 올바름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인 거지? 이러는 게 아니라 성과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중요한 건 그래서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으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예요?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종합적 문장 경험에 의해 검증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 두 문장의 관계를 볼 때 뭐하고 뭐가 같은 의미인 거냐? 경험하고 감각이 같은 의미인 거죠, 지금. 문맥을 보면. 물론 저런 것까지 체크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저게 생전 처음 보는 두 단어일 때도 연결해야 돼요. 예. 이건 너무 상식적이니까 다들 알겠지만. 자, 그 다음 볼게요. 도덕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에이어는 그럼 도덕문장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게 도덕문장이라고 본 거네. 그러면 에이어는 도덕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고 봤다는 거네. 이런 문장이 도덕문장이라고. 근데 있잖아. 니네 앞의 내용을 고려할 때요. 에이어가 말한 도덕문장이 감정 태도를 표현한다 요 말을 도덕문장에 대한 에이어의 견해랑 연결을 해보면요. 이거 결국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객관적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한 게 어떻게 객관적 근거가 되냐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거. 생각보다 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왜 에이어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납득이 되죠. 이런 건 객관적이지가 않다. 정의를 이렇게 한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음을 볼게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문장이 진리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 그건 오해래요. 진리적합성이 없는데 진리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건 도덕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두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덕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그럼 어떤 용법이냐? 기술적 용법이네요. 사실 기술하는 게 기술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거 어떤 의미로 읽히니? 이거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뜻이죠.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용법 중에 만약에 if 도덕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이죠. 이것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거네요. 대신에 검증은 가능하다.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그럼 이거는 표현적 용법이죠. 표현적 용법. 두 가지 용법 중에. 자, 이제 좀 느낌 있게 봐보세요. 첫 번째 용법에 대해서 얘는 도덕 문장이 아니고 진리적 합성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용법에 대해서 이는 도덕 문장이며 여기까지 읽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건 도덕 문장이래요. 이건 도덕 문장이래요. 그럼 니네 뒤에 어떤 내용이 예측되니? 진리적 합성이 없다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시각으로 뒷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연습됐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야 라는 시각으로 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문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진리적 합성이 없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제 말은 그걸 의심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의미야? 그런데 왜 이 구절이 그 뜻인지 이해가 가면 납득이 되는 거고요, 그땐. 이거는 납득이 되죠, 사실. 이거 왜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실을 기술한 게 진리적 합성이 있다며.
그런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가 진리적 합성이 없다를 의미해 줄 수 있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용법,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 감정을 표현한 이 표현적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 얘는 도덕 문장이 맞대요, 이건.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에이어는 감정 표현한 걸 도덕 문장이라고 바로 앞에서 정의했어요. 그럼 얘는 표현적 용법을 도덕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두 용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오해는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도덕 문장이 기술적 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사람들의 오해는 지금, 오해는 기술적 용법을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구나.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문맥을 보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왠지 알아요? 진짜 글은 그거 못하면 안 되거든요. 볼게요. 다음.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없기 때문이다. A어는 그러니까 철저히 도덕 문장은 무조건 감정 표현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의 주장대로라면, A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의 주장대로라면, A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요. A어는 도덕 문장은 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진리적 합성이 없다를 이 문장에 더 씌워봐. 이 말은 그 시각으로 얘를 보라고. 그러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진리 적합성이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 근데 왜 도덕 문장은 안 될까요? A어가 도덕 문장을 감정 표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너희들 지금 얘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문장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전제예요, 지금. A어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근데요, 이거 있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있죠? 이거요. 이거 위에 있는 어떤 용어로 바꿔보실래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객관적 근거입니다, 이거. 예, 이거 객관적 근거예요.
A어는 도덕 문장이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그따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걔는 애초부터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고.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그 전통적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걸 1문단의 첫 문장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거겠죠. 얘네는 의심 없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무조건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데에만 집중했지 이게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겠죠. 걔네는. 이 기본 과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자, 나를 볼게요. 야, 근데 나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니네 반드시 어떤 생각 혹은 의심을 해야 되냐? 이거 가나형 글이에요. 나의 글은 무조건 가의 글과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꼭 드셔야 돼요. 논리학에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이랬어요. 근데 가글이 지금 뭐 설명했어요? 앞에 글이? A어의 도덕 문장 설명했는데요. 근데 도덕이 윤리 아니에요? 뭐야, 이거 A어의 견해 말하는 거야? 의심해야 돼요. A어의 견해인가? 지금 이게 맞다면 논리학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됐는데 그게 A어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뒤에서 틀릴 수도 있는 의심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전혀 가나형 글에 대해서 습관이 잘못 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 의심은 무조건 맞아요. 뒤에서 이게 틀리다고 밝혀지더라도. 그 다음을 볼게요.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명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점검긍정식이라 한다. 예전에 평가원 비문학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거죠. 점검긍정식. 또 나왔네요. 자, 볼게요. 점검긍정식은 P명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그러면 점검긍정식의 두 전제는 P명 Q이다, P이다. 요게 지금 두 전제래요. 근데 이게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논리학에서는 이 점검긍정식이 P명 Q이다랑 P이다가 참일 경우 결론에 해당하는 Q가 참이라는 건 무조건 성립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나 지금 가글을 읽었는데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바로 뭐예요? 이거 A어의 도덕 문장인데요. 이건 뭐 의심도 아니에요. A어의 도덕 문장인데. 이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의심이 아니죠. 의심이 아니에요. A어의 도덕 문장 이 견해 비판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명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가 품고 있는 문맥적 의미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데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명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요.
그럼 다르다는 거네. 근데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이다를 말하는 건데 그냥. 근데 조건문에 포함되는 건 피이면 큐이다의 피로 사용된 건데. 그럼 얘의 의미는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피이면 큐이다의 피. 얘는 감정 표현한 게 안 된다는 소리네.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피여도 다르다는 소리네. 피이다의 피. 얘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게 맞는데. 의미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하겠습니다. 사실 나만 신났나? 요번에 나온 비문학들 항상 평가원이 그렇지만 좋다. 문제도 좋고 특히 마지막 글은 분명히 선을 그어버린 거고, 이 정도까진 풀어야지 라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거네요. 그런데 귤은 맛있다는 A어의 도덕 문장은 아니죠. 저건 단순히 선호를 드러낸 거지 도덕 문장은 될 수 없으니까. 다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례로 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파악할 건 더 이상 없어요.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에 단독으로 쓰인 피와 조건문의 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파악은 끝났는데 납득은 되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납득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세요. 근데 이거는 납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귤은 맛있다.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귤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 거 맞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조건문에 들어간 귤은 맛있다는 내 선호를 드러낸 건 아니겠네요. 그냥 조건으로 쓰인 거니까. 납득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되면 하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냥 어쨌든 다르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 다음을 볼게요. 이에 이 정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명 큐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단독으로 쓰였을 땐 감정 표현이 되는데 조건문에서 사용됐을 땐 감정 표현이 아니니까 차이가 있죠. 생기므로 정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큐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P가 뭐일 때? 감정 표현일 때. 그래서 예를 봤을 때 있잖아요. 이 문장의 의미가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데 조건은 if P가 감정 표현일 경우죠. 근데 감정 표현인 건 지금 이 글에 제시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A어의 도덕 문장. 또 하나는 선호를 표현한 문장. 근데 어쨌든 이런 감정 표현한 것들은
성립해야만 하는 정건긍정식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몇몇 논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대요. 누구한테 제기했겠니? A한테 제기했겠죠. 야, 네 말대로 도덕문장이 감정표현이면 정건긍정식이 성립 안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따졌나 보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정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P이면 Q이다죠. 표절은 나쁘다. P이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Q이다.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뭔 소리예요? 딱 보면 그냥 타당해 보인대요. 딱 보면. 근데 니네 직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보통 뭐냐?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딱 보면 타당해 보이는데,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A어의 도덕문장이죠. 지금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예, 그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어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단독 P와 조건문 안의 P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A어의 윤리학 견해가 뭔데요? 도덕문장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이거였죠. 이거 같은 말로 보면 돼요. 감정을 표현했다면이나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은 A어의 윤리학 견해는 도덕문장을 감정 표현으로 본 거라니까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수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렇죠? 도덕문장이 감정 표현한 거라면 도덕문장이 포함된 정건긍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거나 정건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파란색 문장 의미가 어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도덕문장이 포함되면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정건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A어 말대로 도덕문장이 감정표현이면 정건긍정식에서 도덕문장은 싹 다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행크스가 뭐라고 했는지 보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앞에 뭐예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요거죠, 요거.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죠.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관련성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화자가 어떤 문장을 말했을 때, 문장을 진술했을 때 그 문장은 그 내용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관할 수는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이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여기서 반짝해야 돼요. 그렇지 않든. 이건 지금 이게 문제예요. A어의 도덕문장이 문제가 되는 건 단독으로 쓰였을 때랑 조건문 안에 쓰였을 때 내용이 달라서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사실 판단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든 중요하지 않고 행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같은데 이래버린 거죠. 얘는 지금 단독으로 진술됐다는 건 P이다의 P겠죠. P이다의 P. 그런데 그렇지 않든 저 말이 반드시 이걸로밖에 안 읽히죠. 위에 문제가 그거였으니까.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Q이다의 P. 즉 조건문의 P죠. 근데 얘는 행크스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이러면 정건긍정식과 충돌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 다 뭐라는 거예요?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요. 판단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문맥을 봤을 때? 이랬어요. 대상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든 요렇게 쓰이든 판단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판단적이란 결론은 결국 그 내용과 무조건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데요? 대상에 속성 부여하는 건데요. 물론 다음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판단적이 대상에 속성 부여한다는 거.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파악할 수 있는 문맥이 있으면 파악하려고 해야 독해력이 는다는 거예요. 판단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대상에 속성 부여하는 거. 다음을 볼게요.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아하, 하나를 얘기 안 했구나. 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글의 흐름상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건긍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A어의 견해에 따를 경우에 표절은 나쁘다 같은 저런 문장이 들어가면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단독 P하고 조건문의 P가 서로 내용이 달라서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행크스 말대로 저 문장이 그냥 판단적으로 단독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똑같은 거라면 정건긍정식하고 충돌이 안 돼요. 정건긍정식은 무조건 성립할 테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 문장 니네 뭐라고 느껴야 돼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거 A어 저격했죠. 직접 저격한 거예요, 이거 지금. A어 거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A어 행크스가 비판한 거죠.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이 아니다. 아니라 그냥 판단적 진술이다. 따라서 얘는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죠. 진리적 합성이 있다. 이 모든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쓰이든 단독으로 쓰였든 조건문에 쓰였든 어디에 쓰이든 판단적 문장은 항상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을 볼게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앞문단에 뭐 떠오르지 않아요?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이거 떠올릴 만한데? 직관적으로 타당하다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도 타당하다. 저 말이 품은 의미는 뭘까요? 실제로도 타당하다. A어랑 비교를 해보시죠. A어랑 비교를. A어 논리대로 했을 때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정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A어의 도덕 문장이 정건긍정식과 모순을 일으킨 거죠, 지금. 맞죠? 그럼 이건 어떤 얘기예요? 행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직관적으로도 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요, 이렇게 의미가 파악되는데 직관적으로도 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행크스의 도덕 문장에 대한 견해를 따르면. 야, 그럼 직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건 A와 행크스의 견해에 공통점이네요. 맞죠? 차이점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을 볼게요. 그렇다면 P명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그러니까 조건문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이건 혼자 P이다로 쓰인 거죠.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아니, 행크스는 둘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다른 점을 왜 묻고 지랄이야? 험한 말을 썼네. 그래서 말인데, 니네 이 마지막 7줄 읽었을 때요, 니네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남는 내용은 이 7줄에 대해서 모여야 할 것 같아요. 모여야. 너 모여야 될 것 같아. 모든 문장은 판단적 특성을 지닌. 아, 그러니까 결국 다르지 않다? 맞아요. 뭐야? 다른 점은 왜 소개하고 난리야? 결국 똑같다고 끝낼 거면서. 이 느낌이었다. 볼게요.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요거는 아까 그 선호 얘기 나온 거랑 비슷하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 이러면 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러면 이건 내가 귤에 대해서 직접적 판단을 내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발현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 않는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이랬어요. 아, 이 글의 흐름상 얘는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껏 같다고 얘기해놓고 다르다고 끝나면 다시 A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만 납득은 안 돼요. 왜 조건문에 사용된 것도 여전히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건지 뭐 억지로 껴맞추면 납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인걸. 글의 흐름에도 이 얘기가 꼭 필요한데 지금.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무슨 뜻이에요? 판단적이다. 이 소리죠. 여전히 판단적이다.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 12번이 오답률 7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12, 13 한번 선지를 보면서 이거 분명히 뭔가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글이 어려울 경우에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덕용어를 기술적 용법. 이거 사실기술이죠. 사실기술. 이거랑 대립되는 게 그 감정표현, 표현적 용법인데,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거죠. 예, 기술적 용법은 도덕 문장은 아니지만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게 A어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맞네요, 이거. 2번, 표현적 용법. 이게 감정 표현한 A어가 도덕 문장으로 보는 거죠.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 맞네요. A어의 견해는 이걸 도덕 문장으로 보는 거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맞죠? A어가 도둑질은 나쁘다. 이거랑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뭐 이게 뭐 다르지 않다면서요.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기억 안 나시면 찾아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분석적 문장 선은 A다 얘 갖고 주술 관계 따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맞네요. 4번,
도덕용어의 용법은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이거 분명히 반응이 금방 돼요. 표현적 용법은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닌데 무슨 사실의 종류에 따라예요? 얘가 지워져요. 뭔 소리야? 표현적 용법은 감정을 표현해서 표현적 용법이 된 건데 사실의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안 어렵거든요. 진짜 안 어렵거든요, 이거. 5번까지 볼게요. 도덕문장의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문장을 세계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도덕문장을 기술적 용법으로 보기 때문에 도덕문장의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 건 맞죠. A어가.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얘가 7등이에요. 그 다음 문제가 6등이에요. 6등.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크스, P이면 Q이다의 P. 이것이 P이다의 P랑 같다. 모두 판단적 내용이다. A가 마지막 문단인데 결국 저 얘기한 걸로 파악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죠. 1번을 볼게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바로 지우겠죠. 행크스는 어떤 경우에도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뜻은 거짓일 수 있다. 일단 정확히 안 따지더라도 행크스의 주장은 어느 경우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만이라는 얘기 지워져요. 그리고 실제 확인해 보셔도 모두 다 판단적이고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 지워지고요.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이거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느낌은 뭐냐 하면 이 선지들 안 어려워요. 단 조건이 있어요. 글을 독해냈을 때. 이거 평가원 글의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선지 안 어렵게 내요. 글이 어렵기 때문에. 요는 그러니까 독해를 할 수 있었냐는 거죠. 4번을 볼게요.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A에서 행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 판단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완전히 무관한 채 지우겠습니다.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이 맥락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으면 이 마지막을 보면 대충 앞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건문의 P 얘기한 겁니다. 조건문에 사용된 P. 얘는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맥락에서도 여전히 판단적 본질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아, 4번이래요. 5번이죠. 5번. 예. 14번 안 볼게요. 예. 15번 보겠습니다. 얘가 3등입니다. 얘가 3등. 요 선지 스타일도 잘 봐두세요. 예, 요 선지 스타일. 이거 진짜 한번 보세요.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예요. 글을 읽어보면 누구한테 제기한 문제예요? A한테 제기한 문제예요. A여 네 말대로 도덕문장이 감정표현이면 도덕문장이 포함된 정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번을 보니까 A여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정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여에 대한 비판이 된다. 지금 노란색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간이 이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읽었다면 뭐 제대로 풀겠지만, 근데 약간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리고 행크스도 봤을 때 타당해 보인다는 거, 그거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거 아닌가? 왜 행크스하고 에이어의 견해를 따를 때 둘 다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게 공통점인데 왜 그 점에서 기억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돼? 그럼 행크스에 대한 비판도 돼야지. 그래서 최소한 거셔야 돼요. 최소한 거셔야 됩니다. 이게 맞게 고치면 뭐겠어요?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요. 이게 행크스와의 차이점이죠. 행크스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타당한 거죠. 그래서 행크스는 옳은 거고. 요 틀리는 스타일이 좀 독특해요. 이 점에서 비판이 된다. 그러니까 비판인 건 맞는데 저 점에선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약간 낯설어요. 약간 낯설습니다. 낯설어요, 진짜. 이렇게도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거 좀 봐두시라고요. 2번부터 볼게요.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맞죠? 저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용될 수 없는 거 맞죠? 맞네. 3번. 기억은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왜 기억에 의하면 도덕 문장이 감정 표현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면 단독으로 쓰인 P와 조건문의 P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도 맞죠?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적 선호, 감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전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하필 에이어가 도덕 문장을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선호에 대한 것도 감정 표현이니까 당연히 제기될 수 있죠. 그러면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죠. 그냥 똑같으니까. 1번은 쉽지 않아요. 1번은 선지가 쉽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2, 3, 4, 5번은 글을 제대로 독해하셨으면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마지막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이 2등입니다. 얘가 2등이에요. 야, 있잖아. 16번을 이 보기를 봤을 때요. 어떤 문장 부분에서 눈이 반짝 뜨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고 수업 준비하면서 다시 봐도 저거는 그 생각을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글이 에이어의 도덕 문장 설명한 거예요. 에이어가 감정 표현을 한 문장을 도덕 문장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소개한 거에 불과해요, 가글은. 근데 나글이 에이어의 견해대로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 거라 진리 적합성이 없는 어쨌든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에이어의 도덕 문장에 대해서는 전건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가나글이에요. 맞지? 그러면 너희들 지금이라도 보기 봤을 때 어디에 눈이 반짝 뜨일 것 같냐? 내 얼굴 보지 말고. 너 어디에 뜨일 것 같은데? 그쵸. 무조건이죠.
아, 이거 진짜 나의 강요가 아니라니까? 아, 그렇잖아요.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A어인데요? 뭐야? A어랑 유사하잖아. 이거 이 반응이면 이 문제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맞힐 수 있어요. 이거.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꼭 느껴보세요. 보기를 완전히 해석하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그럼 이 두 문장은 태도를 표현했다는 건데,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 뭐 두 개의 태도가 반복됐으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거겠죠?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얘 지금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그럼 얘 뭐야? 도덕 문장을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문장으로 본다는 건 거의 A어랑 흡사한데요, 이거? 그리고 그건 참거짓이 없다는 건 역시 A어랑 똑같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선은 옳다를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봉사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관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앞에 거에는 찬성하면서 뒤에 거에는 반대한다면 그건 비일관적 태도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흐름에서 이런 뜻이다. 얘는 뭘 의미하겠어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일관적 태도를 지닌다는 뜻이죠. 비일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저게. 이거 맞죠? 근데 이 일관적 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태도일 뿐이다, 이거. 그건 참거짓이 없다. 예, 얘 도덕 문장에 대해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 A어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안 읽었다 하더라도 전 빨간색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니네 이 1번을 보게 되면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A어잖아요. 이거 A어인데요. 무조건 A어인데요, 이거.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 아까 그 빨간색 반응만으로 충분해요. 여기 의문보 찍는 건. 상충은 서로 모순 났다는 거니까 이게 왜 모순이지?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4번 선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이랬어요. 이 선호 있죠. 이거 감정 표현이잖아요. 이 글에서. 그런데 이 글에서 누구와 유사하게 처리된 거예요? A어랑 유사하게 처리된 거예요. A어의 도덕 문장도 감정 표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거 4번 선지랑 1번 선지 어떤 삘 나요? 이거 반대말 같은데요, 이거? A어는 보기와 상충하는군. A어는 상충하지 않는군, 보기와. 자, 요거를 느낀 상태에서요. 5번 선지 봐보세요. 5번 선지. 이걸 느낄 수 있었다면 5번 선지를 봤을 때 답을 확신할 거예요. 왜요? 5번, 4번과 비슷한 말인데요.
5번을 보시면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A어예요. A어입니다. 빼박 A어예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 것. 예, 이 순간 1번 찍습니다. 이건 그냥 1번이 답임을 알고 찍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럼 니네 이런 경우들이 평가원에 자주 있을까요? 선지의 의미 해석을 했을 때 선지끼리 의미가 같거나 반대여서 답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들은 예, 평가원에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도 정답이 1번이네요. 예. 자, 쉬었다 합시다. 예.